조금 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청와대를 강력하게 압박한 것입니다. 법률가인 이중재 변호사, 김만음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이상일 YTN 개관 해설위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범죄 혐의가 문제될 수 있다. 좀 해설을 좀 해주시죠. 예, 지금까지는 검찰에서 박 대통령을 지금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하지 않은 상태죠. 그렇지만은 지금 안종범 전 수석이 자세하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기록한 문건이 있고 또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과의 그 통화 내용까지 녹음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의자로 지금 바로라도 전환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표시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레 이제 기소를 할 텐데 공소장을 쓸 텐데 거기에 박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지금 대통령을 일반 피의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특히 이제 대통령을 한 번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기소하는 공소장에 대통령의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것은 검찰로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네. 그렇지만은 중대 범죄에 있어서는 공모 관계를 비교적 자세하게 설치를 하는 게 보통이거든요. 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기업들로부터 이거 모금과 관련해서 직접 기업 총수들을 독대한 것도 대통령이고 또 대통령이 안종범 전 수석한테 지시를 하고 이런 과정을 나타내야만 공모관계가 설치가 되는데 그냥 이런 과정을 나타내지 않고 그냥 안종범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해서 이렇게만 쓰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단 말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는 그 공모관계를 공소장 양식에 맞춰서 나타낼 필요성이 있는 정도까지는 검찰에서도 기재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일각에서는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 다음 주에 검찰이 네, 일단 네. 그렇게 써놓고 네. 그걸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그 부분은요. 지금 여러 가지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기업들로부터 모금한 거를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할 것인지 그러면 직권남용죄로만 기소를 할 경우에는 지금 대통령을 한번 조사한 다음에 이게 직권남용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의 이해관계를 언급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 이재현 회장의 사면 같은 문제가 직접 언급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를 언급을 하고 그런 기대를 하고 기업들이 대통령과의 독대를 한 다음에 돈을 냈다면은 네. 이건 제3자 뇌물 제공죄가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직권남용죄로 기소를 해놓고 그 다음에 대통령 조사한 다음에 제3자 뇌물 제공으로 공소장을 변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검찰 브리핑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혐의 유무는 그러니까 대통령의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는 진술과 증거를 종합해서 결정될 것이다. 그럼 여기 진술이란 것은 대통령의 진술을 포함해서 진술을 종합한다는 말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지금까지는 대통령께서 처음 말씀하신 것과는 달리 조사에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오늘 얘기한 진술과 증거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진술, 그다음에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 이걸 말하는 것이고 지금 검찰로서는 그런 증거만으로도 충분하다. 혐의를 입증하는데 자신 있다. 예. 이런 태도를 비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주 조사는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얘기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겁니까? 원래는 지금 20일 날 최순실 씨를 구속기한이 만료가 돼서 기소를 해야 되는데 예. 대통령을 지금 조사를 한 다음에 해야 이제 충분히 정확한 기소 내용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시니까 네.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검찰로서는 충분히 저 증거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예. 대통령의 진술이 없더라도 지금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면 조사는 검찰로서도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다음 주라도 반드시 해야죠. 대면 조사를 하고 지금 현재까지 밝혀진 것은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에 네. 대면 조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나온 물적 증거, 인적 증거를 포함해서 혐의가 확실히 되면은 예. 피의자로 정식으로 입건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소를 하게 되는 그런 순서가 예. 되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검찰 현장에서 취재하고 있는 저희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좀 더 들은 뒤에 좀 더 변호사님께 다시 추가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정부에서 계엄령에 대한 발언을 놓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 의원님께서? 일단 추미애 대표가 회의석상에서 그런 말을 해가지고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냥 세상에 떠도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박사모들이 긴급 동원연을 하면서
그게 상황에 따라서는 내일 집회에서 충돌이 구체적으로 생기고 하면 혼란이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을 빌미로 이제 계엄까지 되고 있는데요. 저는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계엄 발동이 대통령이 일방적인 조치를 할 수가 있겠지만은 나중에 이게 국회에서 과반이 이게 허용하지 않으면 부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이 긴급 계엄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헌법에서 이제 국회에 통보를 하고 국회가 과반이 취소해달라고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당의 상당수도 지금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어서 국회에서 동의하지 않을 겁니다. 네, 자, 그 관련 그 헌법 그 규정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71조죠. 그 계엄령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77조입니다. 77조 1항에 대통령은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서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영장,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자유에 대해서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계엄을 선포하면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김 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런데 이 내용 못지않게요. 계엄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지금 박근혜 정부 상황이 얼마나 구시대를 회귀하고 있는가를 지금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우리가 계엄 얘기하면은 70년대 유신 시대나 나왔던 것이고 사실은 50하고 계엄 이상의 체제였습니다만 그때는 초기 집권 과정 빼놓고는 특별하게 계엄이 발동되지 않았었는데 지금 30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21세기 나온 시점에서 계엄 얘기가 나올 정도고 세계 10대 강국인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다는 것이 정말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의 구심점으로서 어떤 행보를 보이고 있는가 참 부끄럽습니다. 네, 자 추미애 대표의 오늘 발언 그리고 이에 대한 청와대의 오늘 그 반박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하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데 시중에 떠도는 아까 박사모 SNS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제1야당 대표가 이런 말 할 수 있느냐라는 반박이었는데 이 대표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렇죠. 지금 지난주에 이제 촛불 집회를 두고 보통 표현이 100만 촛불 집회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굉장히 평화롭게 그리고 어떤 질서나 이런 부분 큰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는데요. 지적하신 대로 시중에 네티즌들 사이에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시위가 계속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국민들의 요구, 퇴진 이런 분들을 거절하고 계속 버텼을 때 이 시위가 격화되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나올 수 있다고 보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직 구체적인 어떤 그런 정황이나 이런 것들 없이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가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보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은 조금 좀 상식이 좀 맞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오히려 본질적인 문제, 지금 국면에서 어떻게 이걸 수습해가고 뭘 할 것인지 이런 것들보다 자꾸 이게 뭔가 상황 자체를 이렇게 어떻게 판단하고 갈 것인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게임을 하듯이 이렇게 여러 가지 설들, 이야기들이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같이 이제 정보들을 받아서 오히려 흘려내는 이런 입장들을 갖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 지금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혼란을 더 부추기는 그런 상황으로 몰아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좀 전에 추미애 대표가 그 얘기를 하면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들을 착착 해나갈 것이다라고 했는데
현실적으로 어떤 걸 할 수가 있습니까? 저기 이 변호사 여기 계시지만 법률상으로 정지시키는 건 혹시 탄핵을 두고 얘기하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탄핵을 가결했을 경우에는 헌재 결정 날 때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가 되니까는요. 그래서 사실상의 탄핵 말고는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지금 대통령 권한을 정지시키는 방법은 없으니까 아마 탄핵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변호사님 뭐 예,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탄핵 소추 의결을 하면은 탄핵 심판이 결정될 때까지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됩니다. 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얘기한 걸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오늘 그 거국 총리 얘기가 다시 어제부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여쭤보기 전에 검찰 저희 취재 기자가 준비가 됐다니까요. 현장에서 브리핑한 내용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수환 기자 나오시고요.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네, 검찰은 박 대통령에 대해서 중요한 참고인이자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의자라고 못 박지는 않았지만 피고발인 신분인 만큼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는 겁니다. 비록 대통령을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지만 그동안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해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미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최순실 씨 등에 대한 범죄 사실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에게 진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대면 조사를 하려고 했던 것이라며 이번 주 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어 박 대통령 측이 어제 다음 주 조사에 협조할 뜻을 밝혔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선 연락받은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와 함께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은 일요일에 일괄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삼성 장충기 사장 소환 조사 받고 있는 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장 사장은 오전 10시부터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장 사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검찰 정사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일단 참고인 신분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는 할 수 없습니다. 최순실 씨 모녀에게 삼성 측이 별도로 지원했던 35억 원의 대가성 여부가 조사의 핵심인데 검찰은 수뇌부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캐묻고 있습니다. 삼성 측이 전달한 돈은 정유라 씨의 훈련과 말 구입 그리고 또 호텔과 주택 구입 등에 쓴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는데요.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보낸 출연금 외에 별도로 최 씨 측에 돈을 건넨 곳은 현재 삼성이 유일한데 조사 결과에 따라서 최 씨의 혐의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이번 수사에서 처음으로 대기업 관계자 가운데 처벌 대상자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승마협회 회장이기도 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협력 담당 사장과 부회장인 황성수 전무를 불려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 조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자, 뭐 특별히 추가하실 말씀 있으면 변호사님 해주시죠. 예, 지금 대통령께서는 처음에는 뭐 명확하게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해주면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한을 총리에게 넘기고 거의 뭐 이선 후퇴 정도로 생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뭐 야당이 내 제안을 받지 않은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는 그 명분이 좀 계속직을 유지할 명분이 좀 생긴 거고 그다음에 지금 뭐 탄핵이 만약에 소추가 된다 하더라도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결정할 수 있는 기간이 180일까지 시간을 볼 수 있고 또 180일조차도 강행 규정이 아닙니다. 그 이상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것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입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지금 뭐 기소가 된다 하더라도 그게 뭐 검찰이 됐든 특검이 됐든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또 이런 논리를 또 그 변호인이 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거의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될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그 말씀하신 거국 총리 그것을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그걸 받아야 된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킨 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입장이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어제도 그걸 반대한 것으로 알려져 있었는데요. 김 원장님 어떤 시각으로 보십니까? 어떤 방식으로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되든 간에 총리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실요. 대통령의 역할 분담을 하든 아니면 대통령이 퇴진을 하든 간에 그 다음 역할을 대행하는 게 총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야당에서는 지금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는 것을 거의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 지금 이제 정윤회 문건 당시에는 법무부 장관까지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인 혹시 부역자가 아닌가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동안은 보면은 이것을 받아들이면은 혹시 대통령께 다른 부분은 뭔가 면책을 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마 진행상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방향으로 가든 저 방향으로 가든 간에 이 총리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야당에서 만약에 그걸 걱정한다면은요. 지금 사실상은 황교안 총리든 박근혜 대통령이든 두 사람 다 탄핵의 대상이다. 해가지고 일단 총리라도 바꾸는 게 필요하다라는 방식을 빌리더라도 저는 총리 문제를 먼저 해결하는 것이 절차상 우선 과제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어제 민주당, 정의당이 그 문제 반대했던 것은 지금 민심은 대통령 빨리 물러나라는 건데 지금 우리가 총리 얘기를 하면은 민심과 괴리되는 것 아니냐. 그리고 한 번 거절했었던 건데 지금 다시 받을 수 있냐 뭐 그런 얘기였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야3당이 다시 이제 공조를 제기하면서 회동을 했습니다만 뭐 방법론에 뭐 퇴진을 목소리를 같이 하겠다라는 거 말고는 전혀 이제 합의된 사항이 없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야당의 공조가 이렇게 삐걱거리거나 대응이 좀 미숙한 이유는 어떤 것이 원칙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흔들리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유불리라든가 뭐 대선 일정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중의 민심이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어떤 것들을 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치권, 국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는 게 정도인데 그 부분보다는 뭔가 이게 정치적인 게임 속에서 이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것들을 따지다 보면 예를 들어 탄핵을 뭐 소추를 시작했을 때 이것이 가결될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 또 대선 일정까지 거의 임박해서 탄핵이 된다면 그것이 정치적으로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하다 보니까 거국내각 부분에 대해서도 초기에는 야당이 요구를 했다가 대통령이 오히려 그러면 총리 이제 김병준 총리 지명자 부분이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고 그 지명을 해달라 요구했습니다만 그때 야당이 거부했었죠. 거부했는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다시 이게 결국은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총리 지명을 원했지만 거부했으니까 국정 마비 상태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상태로 국정을 운영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니라는 명분이 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다시 한번 또 그러면 결국 말씀하신 대로 이제 황교안 총리 체제 내지는 뭐 설사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으로 국정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아니냐 이런 판단하면서 다시 고심에 빠졌는데 지금이라도 야당은 과연 무엇이 원칙이고 가장 정확한 정도인가에 대해서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속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든 간에 지금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는 어떤 대통령과 총리 상태를 그대로 두고 갈 수 없다라고 하면은 거국 중립내각 요구를 다시 관철시켜서 총리를 지명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청와대 입장이 뭐 태도가 그때하고는 지금하고 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야권이 받아들이겠다. 대통령이 그때 요청했던 걸 받아들여서 우리가 추천하겠다라고 하면은 청와대는 그대로 해 주십시오라고 할까요? 어떨까요? 그런데요, 정세균 국회의장 찾아가서 이제 국회 추천 총리를 이야기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을 주도한다는 것을 사실은 염두에 두고 있을 상황이었습니다. 총리 추천만 해달라는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국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었죠. 관련 대통령의 역할 관련해서 대통령의 역할을 최소화하고 총리가 심지어는 조각권까지 가지는 수준에서 권한을 달라라고 했을 때는 청와대에서는 그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정도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이제 행정 절차상이라든가 향후에 일정을 어느 쪽으로 가든 간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쪽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쪽의 얘기고 나머지 이제 정의당이나 더불어민주당 쪽은 현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퇴진을 먼저 내걸고 있는 민심을 우선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야 될 것은 퇴진은 동시에 사실 두 사람 다 퇴진의 대상인데 대통령은 경우에 따라서는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상황이 복잡하게 될 때는 야당에서 황교안 총리도 혹시 탄핵의 대상으로 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이제 이 변호사께서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검찰 수사라든가 대통령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별로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탄핵이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것인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는 선관위에서 의견을 낸 정도에 불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상당히 법을 위반했던 걸로 판단하고 다만 정도가 탄핵 정도는 아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냥 상황을 두고 이것이 헌법과 법률에 위반했다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아마 법사위 등을 중심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성립잔치는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만은. 네, 예. 총리에 대해서는 뭐 불신임 결의가 되겠죠. 둘 다 됩니다. 총리 내각에 대해서요 불신임도 있고 탄핵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할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있습니까? 내각에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전 국무위원 전체 전부 탄핵을 헌법이나 할수 있습니다. 법률을 위배했을 경우에 예. 탄핵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탄핵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길어질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뭐 탄핵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 이제 국회에서 과연 일단 3분의 2 표결을 넘어갈 수 있느냐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뭐 어떤 얼마만의 기간 동안에 판단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판단의 문제인데요. 결국 야당 입장에서는 야권이 이 문제에 대한 대응 기조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 또 이견이 있는 부분들은 이게 결국 다시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국면에서 어떤 강공을 통해서 대통령을 압박하게 하겠다 이런 부분 외에도 그런 국면이 하나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는 어떻게 하면 그렇다 이런 어떤 뭔가 지금 비상 상황에 가깝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정을 정상화시키는 길인가에 대한 로드맵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두 개가 분리해서 갈 수 있다고 보는. 예를 들어서 거국내각 총리 지명을 추천을 하고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해서 대통령의 어떤 이선 후퇴나 뭐 그 이하의 선에서 이게 어떤 협상이 끝난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여론이나 민심과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과 관계없이 또 탄핵 일정이 어떻게 되냐라는 것도 고려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일반 시민들이 만약에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데 헌법기관을 자임하는 국회도 똑같이 그 요구에 편승해서 그냥 주장만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옳은 길이고 정도라면은 법적인 절차대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일정이 어떻게 되냐는 별로 사실 중요한 게 아닌데 자꾸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다 보니까 뭐 탄핵을 하는 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런 판단에 지금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헌법재판관들의 면면 그리고 임기가 변수가 된다는 말씀 저희가 일부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좀 더 자세하게 좀 해설을 듣겠습니다. 자, 보시죠. 자, 안창호 재판관, 강일원 재판관, 이진성 재판관은 임기가 2018년까지로 돼 있고요. 안창호 재판관은 한나라당 몫이었고 강일원 재판관은 여야 합의 그리고 이진성 재판관은 대법원장이 3명 추천하고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이렇게 9명입니다.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요. 지금 그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1월 말까지고 네.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이 3월 13일까지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심판이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두 분의 헌법재판관 소장을 포함해서 이분들이 내년 초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그러면 7명이 됩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7인 이상이 참석해서 6인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아, 정족수가 7인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족수는 되는데 이게 지금 9분 중에서 6분이 찬성하는 것과 7분 중에서 6분이 찬성하는 건 굉장히 요건이 엄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뭐 후임 소장이나 재판관이 인선이 늦어지면은 네, 결국 7번으로 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러면 굉장히 어떻게 좀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네, 거기서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는 대통령이 지명을 하거나 또 황교안 총리가 지명을 만약에 권한 대행으로서 지명을 하게 되면은 그걸 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임명 동의를 안 해주고 인사청문회 안 해주고 이렇게 되면은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든 간에 지금 황교안 총리 문제까지 포함한 중립 내각을 구성하는 것이 절차상 필요하다.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만약에 아마 국회에서 탄핵이 돼가지고 헌재로 넘어가는 상황이 됐고 또 내년 초까지 가가지고 지금 이제 헌재 소장을 비롯한 2명이 이제 교체 시기가 있다면은 그때는 대통령이 하는 역할을 대행이 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중립성 확보도 여러 가지 필요가 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 여망을 받아들이는 국민적인 운동 차원에서 활동도 필요하지만은 국회는 제도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하는 것이 순차적으로 맞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다만 대개 문제는 맞물려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중심을 두다 보면은 한쪽에 약간 김이 빠지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걸 충분히 고려하는 가운데 좀 같이 이야기했으면 하는 거고요. 네. 물론 동시에 하더라도 제가 야당에서 그런 것 하는 사람이라면은 조금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할 필요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예, 민주당이 지금 당장 그 거국 총리라든가 탄핵으로 바로 가지 한 걸 망설이고 있는 것이 광장에서 본 촛불 민심이란 말입니다. 내일 이제 또 집회가 열리는데 내일 집회 양상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 대표? 뭐 지난주 못지 않을 거라는 관측들이 많은데요. 뭐 민중 총궐기는 그 다음 주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지금 계속 있던 여론이 그대로 좀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게 각종 여론조사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 또 이번 주에 아마 이제 좀 민심이 격앙되는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수용하겠다라고 얘기했다가 일단은 시기를 미루는 겁니다만 뭐 하지 않겠다는 아니지만 사실상 거부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또 새롭게 나타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광장의 민심은 뭐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거나 오히려 더 좀 거세질 가능성이 많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에 이제 특히 최순실 게이트를 둘러싼 민심이라는 것이라는 정치적인 갈등이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예전도 물론 정치적인 갈등이라는 것이 국민을 배경으로 하지만은
대체로 여야 간의 서로 간의 게임에 가까웠었는데 이번은 대통령이라든가 여권에서의 대응은 단지 야권과의 대응이 아니라 국민과에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 점에서는 지금 최근에 친박을 중심으로 오히려 대치하려는 이런 시도 같은 경우에는 야당을 무슨 기선제압이라든가 맞서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민심의 역풍을 불러일으키는 쪽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저는 지난주에 100만 촛불 민심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그냥 약간 평화적이고 이런 자괴감 속에서 참여했던 사람이 많다면은 내일 모임은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격화된 민심이 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예. 자, 오늘 여권 일각에서 지금 그 탄핵으로 가면 길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결국 임기를 거의 채우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개헌으로 가는 게 더 빠를 수 있다. 개헌으로 가는 게 실질적으로 임기를 더 빨리 단축시키고 야권이 요구하는 조기 대선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이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두 분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지금 여당 내에서는 이제 오히려 여당이 먼저 대통령의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개헌 얘기를 꺼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현재 최순실 정국을 좀 덮으려는 뭐 국면 전환용 아니냐 이렇게 뭐 볼 수도 있고 아마 야당에서는 그렇게 반응할 가능성이 많아 보입니다만 결국 개헌이라는 문제는 이 상황이 아니어도 이미 충분히 앞에서부터 논의가 됐던 문제고 또 사실 대부분의 거의 모든 정치권에 있는 분들이 개헌 필요성에 공감을 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물론 그렇다 개헌 정국에 들어간다고 해서 과연 뭐 이 문제에 대한 수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뭐 덮이거나 사라질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과연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뭔가 바꿔야 되는 제도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미 노출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개헌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과연 이제 이게 단순하게 국면 전환용이라고 이렇게 치부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떠나서 개헌의 필요성이라든지 가능성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헌을 하면은 그 임기를 단축하고 다음 대선을 빨리 치를 수 있는 길이 있긴 있습니까? 뭐 합의가 돼야 되겠죠. 이제 현직 대통령하고 정치권이 다 같이 합의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개헌을 먼저 해놓고 다음 대선을 치른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합의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 길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헌법에 명시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임기를 단축시킨다는 거를? 아니죠. 그거는 지금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이 임기를 사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법률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현직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해서 끝내면서 개헌을 하는 걸 그 자체를 합의하는 게 되는 것 같은데요. 법률적인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지석 원내대표가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일단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만약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개헌의 방법이 동원된다면 이것은 일종의 질서 있는 퇴진의 한 내용으로서 아마 중간에 이제 개헌을 얘기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서로 합의하는 가운데 개헌하는 기간 동안까지는 내가 이제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정비에 따르면 나머지 법을 가겠다라는 것이니까 대통령이 합의해 줬을 때 가능합니다.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의 경우에 이제 가능한 경우고요. 저는 개헌 논란은 대통령이 이제 그만두는 상황이 생겼을 때 개헌을 먼저 할 것인가 아니면은 체제 변동을 다음에 대통령이 할 것인가 논란은 충분히 있을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 대통령 대행할 수 있는 책임 총리 역할만 정해진다면요, 대통령이 탄핵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직무 정지 기간 동안에 국회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냥 대통령 역할을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개헌 문제는 오히려 만약에 그런 탄핵이 생기고 정지가 생긴다면 그 기간 동안에 논의가 될 수 있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거취가 결정된 이후에는 충분히 이런 것은 쟁점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예, 뭐 부연하실 거 있으면. 예, 지금 법률적으로는 지금 뭐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헌법 개정을 하면서 어떻게 현직 대통령의 임기를 단축을 시키겠습니까? 소급해서는 못하죠. 예, 그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그걸 계기로 해서 개헌을 하는 게 좀 타당한 해결 방법이 아니냐 그걸 얘기한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모레죠. 그 야권 대선 주자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데 여기서 무엇이 최우선 의제가 될지 어떤 얘기까지 그 합의점이 나올 수 있을지 두 분의 전망 짧게 듣겠습니다. 원장님. 일단 왜 안철수 전 대표가 대선 주자 모임을 가졌나 모르겠습니다. 대선 주자 정도면 굉장히 비중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만나는 건 괜찮은데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일정이 끝나고 다음 대선 국면에 있다면은 잠재적인 대선 주자들이 만나가지고 일정 조정하는 역할은 필요한데 현 상황에서는 전현직 당 대표라든가 이런 식의 대표단들을 모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모인다면 지금 자칫 이게 대선 내 일정을 위한 모임이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조금의
구성의 기준을 좀 잘못 정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만나기로 한 거니까 거기 과정에서는 이후에 좀 더 구체적인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와 관련된 로드맵을 서로 논의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습니다. 어제 야당 대표들이 이야기했었지만은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생겼던 거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한 모두 야3당의 합의란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은 계속 운동의 성격이지 제도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일정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혹시 나올지 모르겠는데 그냥 모임의 주체 대상을 잠재적인 대선군으로 했다는 점에서 좀 한계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뭐 논의 자체는 여러 가지 뭐 박근혜 대통령의 거취 문제나 퇴진 운동의 방식 문제 또 거국중립 내각을 구성할 것이나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합의 부분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대선 주자들의 뭐 정치적 위상은 굉장히 크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뭐 각 당의 대표들이 모여서 실질적인 어떤 그 결정권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실제 그 내일 이제 있을 그 주말 촛불 집회 민심을 보고 나서 거기에 대한 강도를 보고 조금 더 강도 높은 어떤 퇴진 운동을 촉구하거나 결의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을까.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합의까지는 아마 이르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어떤 논의가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분석과 해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